사실 체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근육량을 증가시키고요. 기초 대사량을 늘려 지방 연소가 잘 되는 몸 상태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운동은 무산소 운동 후 유산소 운동으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유산소 운동은 산소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는 것이죠.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등산, 줄넘기 등이 있어요. 무산소성 운동은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몸 안에 저장돼 있던 글루코겐이나 근육의 이 ATP 등 즉각적인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유산소 운동은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과 같은 운동이고 심폐지구력 강화와 지방을 연소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무산소 운동은 흔히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생각하면 되는데 근육 발달을 통해 기초 대사량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요. 무산소 운동 어느 것을 먼저 할까요의 정답은 사실은 운동의 목적과 그리고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대회를 나가는 선수들의 예를 들어볼게요. 초반에는 근육을 만들어야 해서 무산소 운동 후 유산소 운동을 진행해요. 근육 발달을 위해 최대화 부하까지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초반에 과도한 유산소 운동을 한다면 글리코겐 손실로 근피로와 연결되어 웨이트 트레이닝의 운동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어요. 근육을 어느 정도 만들고 체지방을 감소시켜야 하는 시기라면 유산소 운동 후 무산소 운동을 통해서 유산소 운동 후 유산소성 에너지 대사를 유도하는 무산소성 운동을 진행하기도 해요. 조금 어렵죠? 사실 유산소성 운동은 운동 강도와 심박수로 결정되기 때문에 적절한 심박수가 유지되는 정도로 근력 운동을 진행하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대체로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해요? 무산소 운동을 먼저 해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대부분의 운동은 무산소 운동 후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결론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 시간에 살펴봤던 운동요법의 3대 원리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운동 빈도의 원리. 두 번째, 운동 강도의 원리. 운동 강도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 공식 꼭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시간. 네. 본 운동 전후로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준비 운동은 모빌리티 엑서사이즈를 하는데 이것은 정적 스트레칭과 그리고 동적 스트레칭이 결합된 형태의 운동이고요. 정리 운동으로는 스트레칭 중에서도 정적 스트레칭 그리고 릴리즈가 필요해요. 릴리즈는 폼 롤러나 마사지 볼, 기타 릴리즈 기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운동의 종류에는 유산소 운동과 그리고 무산소 운동이 있고 유산소 운동은 트레드밀, 자전거 에르고미터, 스텝박스, 일리프티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야외에서 하는 조깅, 그리고 구기, 야외에서 하는 운동들 이런 것들을 유산소성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무산소성 운동은 다른 말로
웨이트 트레이닝 또는 저항 운동이라고 하죠. 무산소 운동은 우리가 흔히 헬스클럽에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운동을 이야기해요. 벤치프레스, 스쿼트, 시티드 로우, 레그 프레스 이런 여러 가지 운동 기구들이 있죠.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그 자체가 만병통치약이에요. Exercise is medicine 이라고 하죠. 운동은 그 자체가 모든 약인데 부작용이 없는 좋은 약을 복용한 거의 총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에너지 소비를 늘려준다. 그러니까 체지방 감량에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근육량을 증가시켜준다. 그리고 심폐 기능을 향상시켜준다. VO2 맥스를 높여준다. 혈중 중성지방의 수치는 낮춰준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콜레스테롤은 HDL과 LDL이 있잖아요. L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이야기하고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죠.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요. 반면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유해주는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여줍니다. 그래서 혈중 지질을 낮춰줘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동맥 경화, 심장병, 뇌졸중, 뇌경색, 심근경색 이런 심혈관계 질환 발생을 감소시켜준다. 이런 중성지방이라든지 HDL, LDL 이런 것들을 혈중 지질 수치라고 얘기를 하죠. 요 총 수치를 낮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준다. 스트레스에는 운동이 거의 정말 해답입니다. 운동을 하면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여러분, 엔돌핀이 뭐죠? 엔돌핀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첫 번째, 엔돌핀은 기분을 좋게 만든다. 기분을 좋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하고 또 우울하고 이럴 때 운동을 하면 엔돌핀의 분비로 인해서 엔돌핀은 모르핀, 우리 이 뇌에서 분비되는 천연 몰핀이라는 것이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마약인 거죠. 그래서 몰핀의 뒤를 따서 엔돌핀이라고 명명된 거예요. 기분을 좋게 만들어요. 또 엔돌핀이 하는 역할은 여러분 천연 몰핀이 우리 몸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몰핀은 아픈 환자들한테 중증의 아픈 환자들한테 주사하면 환자의 통증이 감소됩니다. 즉 통증을 감소시키고요. 세 번째, 요즘 정말 필요한 거죠. 바로 면역력을 증강시킨다. 면역력을 증강시켜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줘요. 엔돌핀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준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 모세혈관이 많이 생성돼요. 즉, 이 혈관계가 발달한다는 거죠. 그리고 혈액 양과 헤모글로빈 양이 증가해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병은 순환이 안 돼서 오는 거죠. 혈액순환이 잘 된다면, 즉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활발하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노폐물과 이산화탄소의 대사가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질병은 우리 몸에 독소와
노폐물이 쌓이는 데서 시작한다. 질병의 시작은 우리 몸에 노폐물이 쌓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죠. 염증은 염증성 질병에서 나중에는 암과 같은 그런 병까지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운동을 하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예방해주고요. 또 치유해주고요. 그리고 근육량은 늘려주고요. 근육량이 늘어서 기초대사량이 늘어나니까 살이 좀 먹어도 살이 덜 찌는 그런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폐기능도 강하고 체력 수준도 매우 높일 수가 있어요. 즉, 운동은 만병통치약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행동치료요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치료요법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시작하셨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먼저 계획하셨죠? 우리가 다이어트 하면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첫째는 식단. 먹는 것을 줄여야겠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운동. 열심히 규칙적으로 운동요법의 3대 원리에 맞춰서 운동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영양이에요. 하나를 더 영양이 아니라, 영양은 식단이죠. 휴식이에요. 휴식. 여러분, 운동으로 우리가 지친 우리 몸, 그리고 운동으로 소진된 에너지, 그리고 운동으로 상처받은 근육이 더 튼튼하게 재합성되려면 반드시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휴식은 과로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저녁 10시서부터 2시 사이에 꼭 숙면을 취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지 운동으로부터 얻은 효과를 최대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행동치료요법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다이어트라는 것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그리고 작심삼일이라 그럴까요? 곧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눌렀던 식욕을 억제할 수 없어서 그 전보다 더 먹게 돼요. 이렇게 먹다 보면 몸이 무겁고 또 기분도 우울해져서 운동하러 나가기가 정말 싫어집니다. 이것을 요요라고도 부르고요. 다이어트를 정말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치료요법이 필요한 거예요. 기분 좋게 다이어트하기, 그리고 다이어트를 더 오랫동안 그리고 즐겁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극 조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 관찰이 있고요. 세 번째는 포상 제도가 있고요. 네 번째는 인식의 재구성입니다. 여러분, 행동치료요법을 적용해서 여러분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첫째, 자극 조절이란 먹는 기회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기간 동안만은 친구도 덜 만나고요. 어떤 모임이나 회식에 참여하지 않아요. 기회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 자체를 차단하는 거죠. 그리고요, 과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를 줄여요. 만약에 외식을 하더라도 뷔페 같은 데는 가지 않아요. 또 어떻게 하면 과식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맛은 있지만
칼로리가 적은 그러한 메뉴를 주문해서 먹어요. 그리고 주문할 때 일부러 소자라든지 적은 양을 주문해서 먹는 거예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미 밥을 반 공기쯤 덜어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밥과 반찬을 이미 작은 그릇에 작은 식그릇에 담아요. 이미 반찬, 국 이렇게 담고요. 요만 숟가락, 젓가락.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 담은 양만큼만 먹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관찰법. 이것은 나의 다이어트 일지를 쓰는 거예요. 그 일지는 여러분이 이 다이어트 앱을 활용하시면 가장 좋겠죠. 다이어트 앱에 그날 먹은 음식들을 기록을 해요. 그 음식을 예를 들어서 현미 2분의 1 공기를 먹었어요. 그럼 현미 2분의 1 공기를 입력하면 거기에 맞는 칼로리가 계산이 되죠. 150 칼로리다. 미역국 한 그릇을 먹었다. 예, 미역국 1인분이라고 집어넣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칼로리가 나오겠죠. 오늘은 햄버거를 먹었어요. 오늘은 피자 2조각을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먹은 총 칼로리를 계산해 보세요. 오늘 내가 2,500 칼로리를 먹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일일 권장 칼로리라는 것이 있어요. 일일 권장 칼로리. 예를 들어서 이것은 성별 또는 체중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일일 권장 칼로리. 여자가 예를 들어서 한 2,000 정도, 남자가 2,500이다. 라고 한다면 만약에 오늘 2,500을 먹었다. 그러면 나의 일일 권장 칼로리는 2,000인데 500의 추가 에너지가 발생을 했죠. 그러면 제가 비만의 정의에서 왜 우리가 살이 찐다고 했죠? 바로 섭취 에너지가 소비 에너지보다 많아서라고 했죠. 지금 오늘 섭취 에너지, 즉 잉여 에너지가 500칼로리나 나왔네요. 이렇게 되면 나는 500칼로리씩 더 먹게 돼서 결국은 그것이 전부 체지방의 형태로 축적이 되고 이 칼로리가 7,700칼로리까지 축적이 되면 보통 이것은 1kg의 지방을 태우는 칼로리예요. 다시 말해서 7,700칼로리 정도의 과잉 에너지가 발생했다면 여러분은 1kg의 지방을 얻게 된다. 이러한 공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하루 일일 권장 칼로리가 2,000이다 라고 하면 나는 이 2,000보다 덜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한 500칼로리 정도 덜 먹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일지를 적어요. 네, 오늘 아침 점심을 먹었더니 벌써 1,500칼로리가 되었어요. 그럼 나는 저녁은 굶어줘야 될 거예요. 맞죠? 또는 아침, 점심, 저녁을 1,500칼로리에 맞춰서 세 끼니까 한 700칼로리 정도로만 드신다면 효과적으로 여러분이 식단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일지를 써요. 운동 역시 일지를 앱에 운동 일지를 기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나의 체중과 그리고 성별 등을 입력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 조깅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는지에 대한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요가를 1시간을 했다. 내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1시간을 했다. 그러면 대체로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한지 대체적으로 산출을 해줘요. 그러면 그날 내가 그 운동 에너지로 쓴 에너지의 이 총합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200칼로리를 운동으로 소비했다. 그러면 나는 1500칼로리를 섭취를 했고 200칼로리를 운동으로 날렸어요. 그러면 1500 빼기 200을 하면 1300이 되겠죠. 그럼 나는 오늘 1300칼로리를 섭취한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200을 소비해 버렸으니까. 그러면 나의 이 일일 권장 칼로리 2000에서 1300이니까 700칼로리나 더 소비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700칼로리 이 7700을 그러니까 700으로 나누면 약 한 10일 후면 10일 조금 넘겠죠. 여러분이 1kg을 감량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세요. 아, 오늘은 내가 조금 더 먹었구나. 그러면 원래 내가 200칼로리 정도 운동했던 거를 조금 더 하자. 자기 전에 윗몸 일으키기 100번 더 하고 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관찰, 기록의 힘, 기록의 중요성, 그리고 여러분의 몸무게를 매일 기록하는 것도 매우 효과가 있어요. 몸무게는 사실은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몸무게가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몸무게는요, 사실 항상성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단계 이렇게 계단식으로 빠져요. 계단식으로. 그래서 이 구간을 항상성이 유지되는 구간이라고 부른다. 항상성이 유지되는 구간. 항상성이란 무엇이냐? 항상성이란 무엇이냐? 설명드릴게요. 항상성이라고 쓰고요. 항상성은 우리 몸이 어떠한 우리 몸의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매우 건강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체온이라든지 그리고 뭐 호흡, 뭐 맥박, 뭐 혈압, 뭐 혈당이라든지 또는 뭐 체내 뭐 면역세포의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지를 쭉 시켜줘요. 체온이 너무 올라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땀을 내서 식혀서 다시 항상성을 유지해요. 36.5도 정도에. 너무 추워요. 체온이 떨어지면 우리는 몸을 바르르 떠는 행위 등등을 이용해서 다시 체온을 올립니다. 항상성.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100m 달리기를 해서 심장이 쿵쾅쿵쾅 호흡이 막 가팔라지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곧 다시 정상 호흡수와 정상 맥박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혈압도 마찬가지고요. 혈당도 바로 일정한 혈압, 수축기 이완기에 적당한 그 혈압과 혈당, 공복기 혹은 뭐 식후 이 일정한 혈당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하다라는 뜻이고, 이렇게 내 몸의 상태, 내 몸의 기능, 이것을 유지하는 성질을 항상성이라 그래요. 영어로 호메오 같다, 스타시스. 이거는 상태라는 거죠. 스타시스, 호메오스타시스. 따라서 우리도요, 살이 내가 다이어트를 시작해도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쭉 몸무게를 끌고 가요. 쭉 끌고 가다가 적응이 되면 뚝 떨어지고
쭉 끌고 가다가 적응이 되면 뚝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간이 너무 길다고 우울해할 필요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보면 갑자기 저울의 눈금이 뚝 떨어질 거예요. 만약에 체중계 위에 올라가는 것이 두렵다면 여러분은 허벅지 둘레, 허리 둘레, 팔 둘레 등을 재서 수치를 재는 방법도 또 다른 체중이 빠지는가를 기록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러면 나의 일일 권장 칼로리를 어떻게 구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일일 권장 칼로리 구하기라고 검색 엔진에 치면 공식이 나와요. 여러분의 성별과 키와 몸무게만 대입하면 여러분의 권장 칼로리를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기초대사량을 구하는 공식 이런 것들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포상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다면 여러분을 매우 칭찬해 주세요. 홍길동 너무너무 잘했어. 정말 먹고 싶은 음식 잘 참았어. 정말 귀찮았지만 오늘도 운동하러 잘 나왔어. 행동을 교정하는 가장 긍정적인 강화요법이 바로 포상입니다. 포상 그리고 칭찬.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알리세요. 나 다이어트해. 엄마 나 다이어트해. 나 다이어트하면 엄마 나한테 어떤 포상을 해줘. 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포상을 합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예쁜 구두를 사줄 거야. 내가 나한테. 내가 근육량을 늘리는 것 여기에 성공한다면 난 나한테 아주 멋진 운동화를 사줄 거야. 이렇게요.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또 자기가 자신한테 포상을 합니다. 네 번째, 인식의 재구성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는 힘든 거야. 다이어트는 힘든 거야. 너무 스트레스야. 이거 먹지 못해서 미치겠어. 이렇게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야 돼? 운동하는 건 너무 싫어. 그냥 차라리 나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냥 쉴래. 그냥 잘래. 그냥 이렇게 늘어져 있을래. 다이어트를 힘들다, 어렵다, 스트레스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한 번은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어도 또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인식을 재구성해야 돼요. 다이어트를 즐거운 것으로 그리고 다이어트 후에 얻게 되는 그 즐거움이 지금 내가 맛있는 음식을 참고 여기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더 크다. 다시 말해서 먹는 즐거움보다요. 먹는 것을 참았어요. 참고 나서 몇 달 후에 다이어트 성공한 다음 멋진 내 몸을 보면서 느끼는 즐거움이 먹는 즐거움보다 큽니다. 이것은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식의 재구성 첫 번째는 즐겁게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잘 했어요. 잘 하고 있는데 그만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겼어요. 너무 화가 나요. 이거 정말 화가 나 죽겠네. 에휴, 오늘 그냥 실컷 먹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푸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푸는 당신이라면 이것은 정말 너무나 뚱보가 되는 정말 아주 지름길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체지방을 분해하는 그러한 호르몬들이 나오는 것을 또 막는 거죠. 즉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체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것을 막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에선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근육의 합성도 잘 안 돼요. 근데 스트레스 받았다고 또 먹어요. 먹어요. 이건 이렇게 되면, 네, 그건 정말로 뚱보가 되고자 하는 것밖에 안 돼요. 따라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바꿔보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는 친구들을 만나서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 수다를 떤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는 운동을 하겠다. 나는 명상을 하겠다. 나는 책을 읽겠다. 하여튼 여러분만의 어떤 해소법을 찾아보도록 하실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먹음직스러운 음식 그리고 그 음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느끼는 포만감, 즐거움 매우 큽니다만 네, 다이어트 후에 성공한 나 자신을 보면서 느끼는 그 만족감, 충만함, 행복함 이것은 분명히 먹는 즐거움보다 분명히 큽니다. 다이어트 선배들이 모두